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상욱입니다. 미아, 고아들은 어떻게 살죠? 되게 불우하게 살죠. 좀 성격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공부도 못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못 벌 수도 있고 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고아들은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죠? 고아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아프리카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학부에서 서양사를 전공을 했고 외교관으로서 15년 이상 근무를 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근무도 해보고 그래봤는데,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보는 시각이 똑같습니다. 아프리카는 왜 가난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병들어 있고 그런가? 그랬을 때 사람들이 되게 하는 말은 아프리카니까, 흑인이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흑인이니까 이 정도만 해주면 되지. 그러면서 홀대하고 또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네갈에 근무를 하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느낀 게 있어서 책을 쓰다가 정말로 아프리카는 세계사의 미아가 되었구나. 두 가지 의미에서 세계사의 미아인데요. 한 가지는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서 아프리카 역사 공부한 적 없죠? 세계사에서 아프리카 부분이 빠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아프리카는 세계사의 고아예요.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부모 자식 없고 족보 없는 고아, 그렇게 보는 시각이 대부분의 시각일 거예요. 그러나 오는 날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TV를 통해서 그 불쌍한 아이들, 굶주린 아이들, 그런 것 때문에 동정심이 솟고 내가 사회에 나와서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싶으신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기업들은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빨리 내가 돈을 벌자 라면서 아프리카에 관심을 키워나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최근의 사회적인 관심, 여러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아프리카는 왜 가난하고 병들어 있으며 서로 싸우는지, 왜 무지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분석과 진단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블랙 아프리카, 무지의 대륙이라고 하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지한 것은 우리예요. 우리가 오히려 아프리카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에 아프리카는 왜 세계사의 미아가 되었는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아프리카에 역사가 있습니까? 많이 나아졌네요. 최근까지 프랑스의 모 대통령, 미국의 모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아프리카엔 역사가 없다라고 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 세대들까지 아프리카에는 역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만과 불결한 전통과 이런 그 폭력만이 있는 대륙이다, 인간 이하의 대륙이다 라고 폄하하기 시작했죠. 그 근원은 아주 오래돼서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세 명은 세계 역사계의 대부들이에요. 위에는 역사 철학자 헤겔, 그리고 가운데에는 아놀드 토인비, 그리고 유럽의 몰락을 저술했던 오스왈드 슈팽글러, 이런 대역사가들이 어떤 말을 남겼는지 한 번씩 알아보겠습니다. 흑인들은 야생 상태의 종족이고 아프리카는 밤의 장막에 봉해진 땅이다. 18세기에 헤겔이 이 말을 했죠. 헤겔의 이 말 때문에 블랙 아프리카라는 말이 일반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아프리카에는 야만 부족 말고는 기술할 역사가 없다. 정말 아놀드 토인비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죠. 인류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토인비마저도 아프리카 역사를 부정하죠.
세 번째, 아프리카는 문명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계사에서 기술할 부분이 없다. 슈팽글러의 말이었습니다. 이 세 명이 이런 말을 하게 된 그 공통적인 사실 하나는 아프리카에 문자가 없다. 문자로 기술된 기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는 역사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문자가 있어야지 역사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 참 똑똑하시네요. 이런 강의가 재미가 없어지는데. 자, 이분은 역사는 무엇인가를 저술한 E.H. 카입니다. E.H. 카는 외교관이자 역사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제가 닮고 싶은 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죠? 역사는 내 세대 때 습득한 기술을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진보의 과정이다 라고 역사를 정의했죠. E.H. 카는 이 말 말고도 또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러나 제가 더 의미를 부여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 세대가 얻은 기술을 다음 세대에 왜 넘겨주려고 할까요? 우리 아들, 딸, 다음 세대들이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죠. 나보다는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모된 심정으로 내가 가진 기술을 전달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과 기술을 무엇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통해서 전달해야 될까요? 글이 있으면 글로 하겠죠. 글이 없으면 뭘로 하죠? 말로 하겠죠. 그림으로 하거나 조각으로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알타미라 동굴의 그 그림, 동굴 속에 있는 그림, 우리 경상도에는 울진 방구대에 있는 그림,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소를 어떻게 쫓아가면 되는지, 소의 어디를 창으로 찌르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묘사한 교과서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문자로 기록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그 어떤 수단, 말을 통해서든지 조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든지 다음 세대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한국 5,000년의 역사입니다. 우리 민족 언제부터 글자 가졌습니까? 삼국시대죠. 삼국시대에 비로소 중국의 한자가 들어와서 문자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역사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그전부터 역사는 있었습니다. 다만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단군의 그 이야기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다 기억하고 대대로 전승해 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식이고 역사에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아프리카 사람들 구전 정말 잘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기억력 정말 좋습니다. 문자가 생기고 이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기억력은 퇴보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죠. 핸드폰이라는 게 생기고 전화번호를 저장하니까 저희 집 전화번호 모릅니다. 우리 와이프 전화번호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공중전화밖에 없던 시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전화번호 다 외웠죠. 그러나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없습니다. 자, 이 H카의 이 말 잘 생각해 두십시오. 그러나 헤겔, 토인비, 슈팽글러와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인식을 가지지 않았죠. 그저 문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문자가 없는 민족은 야마민족이요 역사가 없는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아프리카에도 역사가 존재했고 또 아프리카에도 신석기와 철기, 청동기 문명을 차츰차츰 발달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아프리카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유네스코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역사, 기록되지 못했던 역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일반사 General History of Africa라는 책을 8권의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8권의 책을 교육용으로 다시 요약해서 만든 것이 이 교사용 아프리카 일반사입니다. 오늘날 아프리카의 역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식인의 반열에 대열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학교에서건 대학에서건 사회에서건 아프리카의 역사가 없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에 대해서 잠시만 얘기를 해볼게요. 문자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문자가 가장 먼저 생긴 곳은 어딜까요? 여기죠?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역. 왜 생겼을까요? 예?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지배자가 갑돌이네, 을돌이네, 병돌이네가 있는데 양이 몇 마리 있고 그 중에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바쳐야 되는데 누구는 바쳤고 안 바친 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꺽쇠로 표시한 게 쐐기 문자입니다. 그래서 고대 문자는 지배 도구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죠. 총균세의 저자 제럿 다이몬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자의 그 탄생은 지배를 위해서 생긴 겁니다. 영어도 마찬가지, 알파벳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갑골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문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자일까요? 한글입니다. 백성들이 뜻이 통하지 않아서 불쌍하다. 내가 글자를 만드니 널리 쓰기 바란다. 참 위대한 문자입니다. 김연아, 유현진, 삼성, 소녀시대, 강남스타일, 한국 대표하지 않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한글, 이것이 한국을 가장 잘 대변한다고 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우리의 유산입니다. 자, 국가가 없다. 다시 한번 지도로 돌아가 볼게요. 아프리카에 국가가 없었을까? 그 전에 국가가 왜 생겼을까? 국가는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투쟁의 결과입니다. 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는 국가가 생기지 늦게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산성이 엄청 낮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밀을 하나를 심으면 70알이 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죠.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돼 있고 지배와 피지배 세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생깁니다. 여러분, 말을 가장 먼저 탄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우즈베키스탄 민족입니다. 이 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입니다. 한 4,000년, 5,000년 쯤에 말을 기르기 시작했고 말을 타기 시작했고 엄청난 무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말을 타는 민족과 말을 타지 않는 민족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즈베키스탄 민족들이 말을 탔어도 여기는 국가가 안 생깁니다. 기마 기술을 활용해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인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도 유럽 어족이 생겼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 이곳은 너무나 광활하게 펼쳐져 있어서 사람을 모으는 곳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리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히타이트, 아시리아 알죠? 철기, 기마민족. 이 부족 역시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기마 기술을 배웠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일대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렇지만 국가는 역시 비옥한 땅을 위주로 먼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국가는 비옥한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생긴 투쟁의 결과인데 아프리카는 어떠냐? 아프리카 사람들은 5,000년, BC 5,00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프리카에는 사람을 모으는 비옥한 그런 땅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화전을 하다가 조금 더 이동하고 또 거기에 있던 부족과 섞이고 그래서 BC 3000년부터 이동을 해서 1100년, 약 4000년 동안 이주를 하고 혼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를 이주와 혼성의 역사라고 합니다. 강력한 지배 체제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는 중세 10세기부터 국가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말리, 이거 송하이 왕국의 왕이고 이거는 짐바브웨의 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국가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틀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무지하다는 증거죠. 그 다음 편견. 아프리카는 지능이 낮다. 유전적으로 지능이 떨어진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IQ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IQ 시험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IQ 시험 안 보신 분 없죠? IQ 시험 뭘 묻습니까? 기하학, 도형, 수열, 산수 이런 아주 고도의 그 추리력, 논리력을 묻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학생들 이런 거 배웁니까? 아프리카에 가보면 교육 여건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IQ 문제를 풀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의 평균 IQ는 50에서 60입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IQ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으로 머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의 논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라는 열악한 환경에 백인들을 갖다 놔보세요.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그 밀림에 살으라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니까 살아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반박할 수 있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10년대에 미국에서 백인과 흑인의 IQ를 재본 적이 있는데 1910년도에는 흑인이 전체 평균의 80%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체 평균이 100이면 아프리카인 흑인들은 80점밖에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약 80년이 지난 1990년대에 다시 한번 IQ를 재봤더니 흑인들의 평균 IQ가 95점까지 올라왔더라.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100년간 사회적인 차별이 많이 없어져서 흑인들도 교육을 많이 받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 미국 사회에 있는 흑인 후손들의 지능이 올라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IQ가 조금 높습니다. 106 정도라고 합니다. 일본인은 105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한국 사람들, 제일동포들의 IQ는 일본 평균보다 낮습니다. 왜 그런가? 사회적 차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사람들이 보다 좋은 교육 기회를 많이 가지겠죠. 그래서 지능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일 뿐이지 유전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교육을 해도 무능하다, 전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편견과 착각입니다. 미셸 오바마 대통령,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열악한 교육 환경도 아프리카 사람들의 지능 발달을 저해하고 있고 우분투라고 하는 관습 역시 저해하고 있습니다. 우분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프리카의 전통 관습은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사고의 발달을 저해합니다. 어떤 집단의 모든 결정권은 부족장이 가지고 있고 밑에 있는 젊은 부족원들은 자기 의견을 내고 싶어도 내지 못하는 것이 아프리카의 전통 관습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자, 탐욕. 누구의 탐욕인가? 바로 서구인들의 탐욕입니다. 요즘 이런 말들 많이 봅니다.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이다. 블루오션 마켓이다. 마지막 투자 유망지다. 자, 기회의 땅, 우리의 기회죠. 아프리카인의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빨리 달려가서 아프리카를 선점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을 내가 가져가자. 아프리카에 있는 노동력 빨리 내가 쓰자라고 하는 기업 논리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500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이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캐슈넛, 땅콩, 코코아, 커튼, 면화, 커피 이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 영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작물들을 식민지 시대부터 계속 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기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 가는데 이것들을 길러서 수출해야 되는 농업 구조. 이거 서구 유럽인들의 탐욕 때문에 고착된 결과입니다. inedible sea, 먹지 못하는 씨들. 슬프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광물, 석유, 삼림 목재 이런 것들을 위주로 아프리카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산업들이 발달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왜? 투자가 이쪽에서만 이루어지니까요. 지금까지의 얘기를 요약해보자면 인종주의와 자본 논리가 결합되었다. 이것이 아프리카를 세계사의 미아로 만들었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진단하려 들지 않고 먼저 선점해야 될 것으로만 본다. 고와 대접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제 얘기고요. 다시 다른 말로 해보면 인간 이하의 존재가 사는 무주지, 반드시 먼저 선점해야 될 곳. 이런 논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보입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이유, 집필 의도도 과거 몇백 년간 유럽인들이 아프리카를 보아왔던 시각을 우리가 또 답습을 해야 되는가. 그런 비통한 심정에서 책을 쓰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고전주의 경제학자의 대부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전주의에 대항하는 케인즈주의의 대부 케인즈입니다. 고전주의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균형을 이룬다. 왜? 보이지 않는 손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아프리카에 기업들의 돈이 흘러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경제는 성장하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마라. 반면 케인즈는 시장은 실패한다. 그래서 뭔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케인즈주의의 논리에 따를 때 자본은 아프리카에 흘러 들어가는 자본은 기업의 수익에만 관심이 있지 아프리카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논리로 귀결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혼자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를 해서 이 문제의 어떤 그 해답을 같이 찾을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으로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많죠. 고등학생들도 계시고 대학생들도 계시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 아프리카에는 어떤 기업 윤리가 필요한가라는 그 해답을 찾고 싶은 분들은 이 책들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럽게 제 책을 소개해서 죄송하지만 읽어주실 것을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강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